전설야담 특집 익살스러운 이야기 해학적인 설화 12편 모음. 전설야담 중에서 익살스러운 설화 12편을 모았습니다. 아래와 같은 순서로 재생됩니다. 전설야담 계지읒도 모르는 놈들. 조선 중엽의 일입니다. 어느 날 임금이 혼잣말하듯 왠지 기운이 없고 밤이 무섭구려라고 말하자 곁에 있던 눈치 빠른 이조 판서가 순간 번쩍 떠오른 게 있어서 강원 목사에게 급히 파발을 띄웠습니다. 파발은 공문을 신속히 전달하기 위하여 설치한 통신수단이며 파발꾼이 파발말을 타고 역참을 통과하며 이어 달립니다. 역참은 역마를 갈아타는 곳이고 역과 역 사이를 한참이라고 합니다. 대개 30리마다 역참을 설치해 놓고 말을 준비해 놓았으며 파발꾼은 마패를 보여주고 그려진 말 숫자만큼 빌려서 타고 갈 수 있었습니다. 그 거리가 사람이 걸어가기에는 제법 멀기에 한참은 시간이 꽤 지나는 동안이란 뜻으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임금님 기력이 세하셨으니 물개를 잡아 해구신 2개를 한 달 이내에 보내시오. 해구신은 수컷 물개의 생식기를 이르는 말이니 임금의 정력을 그걸로 보해드리겠다는 뜻이었지요. 정가를 받은 강원 목사는 양양군수에게 하명을 전하면서 해구신 수를 하나 더했습니다. 임금님 기력이 세하셨으니 해구신 3개를 20일 이내에 보내시오. 양양군수는 이걸 속초 현감에게 전하면서 해구신 수와 납품 기간을 당겼습니다. 임금님 기력이 세하셨으니 해구신 4개를 보름 이내에 보내시오. 속초 현감은 물개잡이 어부를 불러 해구신 5개를 열흘 이내에 가져오라고 명했습니다. 만약 구해오지 못하면 목이 달아날 줄 알라는 협박도 덧붙였습니다. 어부는 한겨울이라 물개를 잡기 힘들다고 하소연했지만 현감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구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속초 항구가 자주 얼어서 물개 5마리는커녕 한 마리도 잡기 힘들었습니다. 어부는 여러 날에 걸쳐 바닷가로 나갔지만 바닷물에 배를 띄울 수 없어서 허탕만 쳤습니다. 물개가 쉬는 바위섬에 접근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답답해진 어부는 집에서 머리를 싸매고 누워 끙끙대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문병 온 친구가 어부의 고민을 듣더니 귓속말로 몇 마디 일러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어부는 벌떡 일어나 당장 실행에 옮겼습니다. 어부는 5개를 구하여 하나는 금박지에 정성스레 싸고 나머지 4개는 은박지에 싸서 속초 영감에게 올리면서 말했습니다. 바다가 얼어붙은 까닭에 물개를 한 마리밖에 잡지 못했고 나머지 4개는 개의 거시기입니다. 속초 영감이 금박지와 은박지에 싼 것들을 풀어서 비교해보니 전혀 다를 바 없었습니다. 현감은 금박지에 싼 것을 먹고 나머지 중 1개는 금박지로 싸고 3개는 은박지로 싸서 양양군수에게 보냈습니다. 양양군수 또한 금박지에 쌓인 것을 먹었고 1개는 다시 금박지로 싸고 남은 2개는 은박지로 싸서 강원 목사에게 보냈습니다. 강원 목사도 금박지로 싼 것을 자기가 먹고 1개를 금박지로 옮겨 싸고는 은박지 1개와 같이 이조 판서에게 보냈습니다. 이조 판서도 금박지에 쌓인 것을 먹고 나머지를 금박지에 옮겨 싸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특별히 구해온 해구신이옵니다. 이조 판서는 온갖 생색을 내며 임금에게 해구신을 바쳤습니다. 예로부터 병이나 정력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말이 있는데 다행히 임금은 회춘 효과를 얻었습니다. 하여 추운 날 고생한 어부를 불러 치하했습니다. 어부는 대구어를 빠져나온 후 비웃듯 중얼거렸습니다. 계지읒도 모르는 놈들이 정치하고 자빠졌네. 전설야담 기생 이름을 목에 새기다. 한재상이 황해도 해주에서 관찰사 임기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해주는 수양매월이라는 최고 군목으로 유명하기에
조카가 재상을 찾아와서 그 목을 조금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재상은 한 괴짝 수양매울 목을 가지고 왔지만 달라는 사람이 많은 데다 자신이 쓰려고 거절했습니다. 그건 어렵겠구나. 조카는 아쉬워하며 일단 돌아섰다가 얼마 후 숙부가 출타한 틈을 타서 숙모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숙부께서 방백이 된 뒤 해주에서 기생 2명에게 매혹되셨는데 임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 매양 잊지 못하고 먹의 표면에 기생 이름을 찍어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제 말을 믿지 못하시겠으면 직접 확인해 보세요. 그 이름은 수양과 매월이라 합니다. 재상 부인은 조카의 말을 반신반의했기에 곧 괴짝을 열어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귀에 가득 찬 목에 모두 수양매월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크게 분노한 재상 부인은 괴짝을 들어 통째로 마당에 던져버렸습니다. 버림받아 땅에 떨어진 목은 여기저기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자 조카는 버려진 목 중에서 온전한 것만 절반쯤 주워 소매에 가득 넣어 재빨리 돌아갔습니다. 저녁 무렵 집에 돌아온 재상은 마당에 목괴가 매동댕이 쳐진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눈을 휘둥그레 뜬 채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이오? 부인은 재상을 노려보면서 비꼬아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기생 이름을 어찌 손바닥에 새기지 않고 목에 새겼소. 그 말을 듣고 재상은 조카의 짓인 줄 바로 알아채고 아내에게 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해주부에 큰 뒷산을 수양이라 하는데 그 산에 매화와 달로 목 이름으로 삼은 지 오랜 일이요. 그러면서 재상은 아내의 오해가 풀리리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재상 아내는 그 말을 받아들이기는커녕 거짓말로 둘러대지 말라면서 아직도 기생들을 잊지 못했냐면서 계속 꾸짖었습니다. 재상은 그게 아니라면서 자신의 말을 믿으라고 말했지만 재상 아내의 타박은 그날로 그치지 않고 이후에도 틈만 나면 계속됐기에 재상은 그 괴로움을 이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편 형제자매의 아들딸을 가리키는 조카라는 낱말은 조카에서 비롯됐습니다. 발족, 아래하, 문자 그대로 발 아래에 있음을 나타낸 말이며 자신을 낮춤으로써 상대를 높이는 말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스라는 무릎 아래라는 뜻으로 어버이의 곁을 이루는 말입니다. 주로 부모의 보호 영역을 의미합니다. 전설야담, 물귀신과 숲귀신의 만남. 옛날 충청도 고을에 술을 무척 좋아한 술꾼이 있었습니다. 그는 5일장이 열릴 때마다 장터에 가서 술 마시기를 좋아했는데 그날도 장에 갔다가 여느 날처럼 술에 잔뜩 취해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스름한 달빛 속에 어두운 밤길을 비틀거리며 걷는데 눈앞에 개울이 보였습니다. 술꾼은 징검다리를 건너다가 중심을 잃고 물에 풍덩 빠졌습니다. 그는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기에 바로 일어나지를 못하고 몇 차례 허우적거리다 겨우 물 밖으로 기어나왔습니다. 온몸이 젖었으므로 난처했는데 근처를 둘러보니 마침 개울 기슭에 허연 물체가 보였습니다. 술꾼은 누군가 널어놓은 빨래로 생각하고는 그걸로 몸의 물기를 닦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집으려 하자 허연 물체가 움직였습니다. 흐억, 술꾼이 깜짝 놀란 순간 빨래로 여겼던 허연 물체가 벌떡 일어나서 술꾼의 얼굴을 손톱으로 긁어버렸습니다. 술꾼이 보니 머리를 풀어헤친 여자 귀신이었습니다. 술꾼은 그대로 있다가는 죽을 것 같아서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며 도망쳤습니다. 여기저기 나뭇가지에 긁혀 몸에 상처가 생겼지만 아픔도 모르고 내달렸습니다. 집에 무사히 도착했으나 그는 다음 날 심하게 앓았습니다. 열이 많이 났고 수시로 숲에 귀신이 나타났다. 라는 헛소리를 질렀습니다. 머릿속에서 여자 귀신이 그를 괴롭히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이 웬일인가?
이웃에 사는 노인이 찾아와서 무슨 일이냐고 묻자 남자는 지난밤에 무서운 숲귀신을 봤노라 말했습니다. 노인이 정말이냐고 묻자 남자는 손톱에 긁힌 얼굴 상처를 보여주면서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노인이 상처를 유심히 보더니 몸이 불편하더라도 그 개울가로 다시 가보자고 권했습니다.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노인과 함께 숲귀신을 목격했던 현장으로 갔습니다. 대낮이라서 숲귀신은 보이지 않았지만 남자는 두렵다는 듯 떨었습니다. 그때 무당이 어떤 여자의 손을 잡고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여인이 사색이 된 얼굴로 그만 가자고 말하자 무당은 여기가 맞냐고 물었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제대로 들지 못한 채 끄덕거렸습니다. 노인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 무당에게 무슨 일로 여기에 왔냐고 물었습니다. 무당은 귀신 때문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여자가 어젯밤에 당한 일 때문입니다. 장에 간 남편이 오지 않기에 개울가로 나가서 기다렸답니다. 피곤해서 잠깐 졸았는데 그때 물속에서 갑자기 물귀신이 나오더니 이 여자를 덮쳤답니다. 놀라 도망쳤지만 그런 뒤로 계속 열이 나고 헛소리까지 하기에 굿을 하여 물귀신을 쫓아내려고 이곳으로 데려왔습니다. 무당의 설명을 듣고 노인은 어이없다는 듯 껄껄 웃고는 술꾼과 여인을 번갈아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자, 숲귀신과 물귀신이 서로 만났으니 이제 화해를 하시구려. 술꾼과 여자는 어리둥절하다가 서로를 귀신으로 오해했음을 깨닫고 몹시 부끄러워했습니다. 무당은 상황을 파악하고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의 병이 씻은 듯 사라졌음은 물론입니다. 전설야당 바보 머슴과 구두쇠 과부의 겨울밤. 한양에서 가까운 마을에 만돌이라는 노총각이 있었습니다. 얼굴이 무척 못생긴 데다 가진 재산도 없기에 누구 하나 중신을 들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이 집 저 집 떠돌이 모순꾼이라서 장가는 머나먼 꿈이었고 만돌은 속절없이 흘러가는 세월만 한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장가가고 싶은 욕심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건넌 마을에 인색하기로 소문난 중년 과부가 살았습니다. 과부는 제법 아름다운 외모를 지녔고 재산도 많았지만 돈 씀씀이가 인색하고 인정이 없어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품삯도 매우 적게 주었기에 모습을 살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만돌은 과부 집을 찾아가서 잠만 재워주면 모슴으로 일하겠노라 말했습니다. 거의 공짜로 사람을 부릴 수 있다는 생각에 과부는 만돌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만돌은 장깨를 부리지 않고 날마다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밥도 주면 먹고 없으면 안 먹는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인색한 과부는 점차 만돌을 신임하게 됐고 넌지시 장가갈 생각 없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만돌은 딴청을 피웠습니다. 별 말씀을 다 하시네요. 만돌은 여자에게 관심 없음을 넘어 여자를 모른다는 투로 대답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과부의 눈에 만돌은 여자의 무관심한 남자였습니다. 자신의 외모를 훔쳐보는 일도 없었고 다른 예쁜 여자에게 눈길을 보내는 모습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인색한 과부는 만돌의 그런 태도가 더욱 마음에 들어 급격해했습니다. 겨울이 되자 방마다 장작을 떼어 방 안 온도를 덮였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보내다가 과부는 만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부터 그 방에 불을 떼지 말고 안방에서 함께 자요. 마나님이 무서워 함께 잘 수 없는뎁쇼. 아무 일 없을 테니 걱정 말아요. 방 하나만 떼면 땔감을 아낄 수 있으니 그렇게 해요. 과부가 거듭 안심하라고 말하자 만돌은 알았다면서 마지못한 듯 받아들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날 밤 두 사람은 한 방에서 자게 됐는데 만돌은 초저녁부터 코를 골며 잤습니다. 그런 만돌을 보면서
과부는 한밤중에 문득 만돌이 송불구자인지 궁금해졌습니다. 과부는 살며시 만돌의 그곳을 만져보았습니다. 잠에서 깬 만돌은 처음에 가만히 있다가 과부가 자신의 그곳을 주물럭거리며 흥분하는 기색을 보이자 때를 기다렸다는 듯 과부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과부는 오랜만에 산의 냄새를 맡아 몸이 달궈진 상태였는데 이때 만돌이 자신을 껴안자 그만 마음이 허물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물에서 고기가 놀듯이 하룻밤에 여러 차례 재미를 맛봤습니다. 이튿날 아침 과부는 옷을 먼저 챙겨 입으면서 누워있는 만돌에게 일하러 나갈 준비하라고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만돌은 심드렁하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일 안 하렵니다. 장가 들었으니 동네 사람 모아놓고 한 잔 마셔야겠습니다. 그 말에 과부는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바보인 줄 알았는데 뒤늦게 그게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과부는 만돌에게 뭐든 들어줄 테니 제발 말을 내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체면상 모순과 결혼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러면 전답을 모두 내놓으시오. 과부는 울며 겨자 먹기로 그렇게 하겠노라 응했으며 만돌은 과부의 전답을 차지한 채 비밀리에 관계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만돌 입장에서는 꼭 먹고 알 먹고 과부 입장에서는 속탐 대실인 셈입니다. 전설야담 염라대왕 후손이 올시다. 육겁하다. 단어 어원. 옛날 어느 고을에 성품은 매우 순하고 착하지만 머리가 좀 어리석은 양인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가 군정 대상자로 명부에 이름이 올랐습니다. 군정은 강제로 병력이나 노역에 종사해야 하는 16세 이상 60세 미만 남자를 이루는 말인데 이웃 사람이 찾아와 나름대로 도움을 주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관아에 들어갔을 때 경순대왕 후손이라고 말하면 천한 일은 면제하라는 명령이 내려질 걸세. 그러면 힘든 일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을 테니 꼭 그렇게 말하시게. 양인은 고맙다고 인사한 후 관아에 들어가 신체 검사를 받았습니다. 아전이 그의 특징을 기록할 때 양인은 이때다 싶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소인은 염라대왕의 8세 손자인뎁쇼. 잔뜩 겁먹어 너무 긴장한 나머지 경순대왕을 기억 못하고 자주 들은 염라대왕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아전 뒤에 앉아서 양인의 말을 들은 고을 수령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염라대왕의 후손이라고? 너무너무 무섭구나. 설마 나를 잡아가려는 것은 아니겠지? 양인과 사또의 말에 아전은 물론 주변 사람들 모두 크게 웃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찌어찌하여 장가 갔는데 하루는 장인이 사위에게 태어난 해를 물어봤다가 제대로 답을 듣지 못하자 한심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자네는 매우 무식한데 어쩌자고 육갑조차도 배우질 않았는가. 배워보려 했지만 방법을 알 수 없어서 그랬습니다. 장인은 자신이 직접 가르쳐 주겠다면서 먼저 읊을 테니 그대로 따라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장인은 육갑의 첫 번째를 읊었습니다. 갑자을축하렸다. 갑자을축하렸다. 사위가 그대로 따라 읊자 장인이 잘못된 점을 짚어 주었습니다. 하렸다는 하지 말게. 하렸다는 하지 말게. 장인은 답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저 갑자을축만 하렸다. 그저 갑자을축만 하렸다. 참으로 땀이 나네. 참으로 땀이 나네. 정말 답답한 놈일세. 정말 답답한 놈일세. 사위가 무조건 그대로 따라하자 장인은 분노를 참지 못해 자신의 가슴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멍청하기는. 사위도 가슴을 탁 치며 따라 말했습니다. 멍청하기는. 장인은 이제 어찌할 수 없다는 듯 자신의 머리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머리에. 아이고 머리야. 여기까지 장인을 따라 한 사위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듯 말했습니다. 육갑 배우는 일이 무척 힘드네요. 이에 장인은 더 이상 가르치기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한편 육식갑자의 줄임말인 육갑은 가불로 시작하는 10개 청간과 자축으로 시작하는 12개 지지로 결합된 육식까지 갑자를 차례로 배열한 것을 이루는 말입니다. 갑자, 을축, 병인, 정묘로 시작해 임술, 계로 끝납니다. 옛날에는 어떤 해를 말할 때 육식갑자로 나타냈습니다. 예를 들어 왜군이 침략해온 1592년은 임진년, 후금이 쳐들어온 1627년은 정묘년입니다. 육식갑자를 주로 손가락으로 헤아렸는데 머리 회전 느린 사람은 서툴렀기에 육갑하다라는 비속어가 생겼습니다. 제 주제에 맞지 않게 행동할 때 피웃는 뜻으로 썼지만 권장할 말은 아닙니다. 전설야담, 세상 최고 별미, 용미봉탕, 명암 유래. 조선 중엽, 한양에 한 가난한 선비가 있었는데 하루에 밥 한 끼 먹고 입는 옷도 변변치 못했습니다. 그의 벗들은 모두 본문세가에 연주를 놓아 교수를 했지만 그는 그저 학문만 갈고 닦으며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도가 진보하지 않았나 걱정해야지. 가난을 걱정해선 안 된다오. 사정이 이러하니 가족의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선비 아내가 남의 삭바느질을 하여 겨우 입에 풀칠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의 섣달에 이웃 정승집 매화나무의 가지 하나가 담을 넘어와 가난한 선비 집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선비는 그걸 보더니 명함 뒤쪽에 시 한 수를 적어 대감댁 청지기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성명과 신분을 적은 명함의 본래 이름은 명자입니다. 중국 춘추 시대에 대나무 조각의 이름을 적은 데서 유래했으며 명나라 때 종이나 비단의 출신지 및 이름을 적은 명촉으로 바뀌었고 초면엔 사람에게 건네는 게 예절이었습니다. 그 뒤 인쇄한 명편이 등장했고 명편이 한국과 일본에 전해져 명함이 됐습니다. 조선의 경우 연말연시에 어른을 찾았다가 안 계시면 자기 이름 적은 종이를 놓고 가는 세암 풍습이 있었는데 이는 현재의 명함 성격보다는 연하장 의미가 더 강했습니다. 가난한 선비는 연말이라 인사 겸해서 명함을 건넨 것이며 매화를 보자 감흥이 이롭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시를 뒤에 적었습니다. 고관댁과 가난한 집이 우연히 윳됐으나 북쪽 집 어는 이는 가난한 집을 가려내 하네. 그러나 매화는 세태 인심 따르지 않고 담 너머로 가지 않아 보네. 봄 소식 알려주네. 청지기로부터 명함 인사를 받은 대감이 그 시를 본 후 마음에 들어하며 선비를 불러 말했습니다. 그대의 시가 참으로 격조 있으니 가끔 만나서 대화를 나누세. 제가 무슨 선비는 자신이 어찌 그런 상대가 될 수 있냐고 겸손해했으나 대감은 미처 몰라봐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대감은 계집종을 시켜 세찬을 전했습니다. 세찬은 세배하러 온 사람에게 대접하는 음식을 이르는 말이며 대감은 술 한 동이, 생선과 쇠고기 각각 한 상자, 그리고 봉투에 시를 적어 보냈습니다. 담 너머 한 동이 술 나누어 보내니 선비 집들에게 꽃도 피고 술도 있네. 세상 인심 가난한 곳에서 끊긴다 말하지 마오. 부귀와 가난은 뒤바뀔 수 있으니. 대감의 배려 담긴 선물에 크게 감격한 선비는 어찌 답례해야 하나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며칠 후 선비는 대감댁을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대감님, 용미봉탕을 드셔보셨습니까? 아직 못 먹어봤네. 그런 별난 음식도 있는가? 마침 제가 아는 곳이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렵니까? 저 북악산 깊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 좋네. 내일 당장 가보세. 그건 안 됩니다. 미리 저쪽에 주선하라고 준비시켜야 합니다. 9월 9일로 날짜를 정하지요. 그쯤이면 국화도 필 테니. 허허, 자네는
가난해도 멋을 아는구만. 두 사람은 그렇게 약속하고 가을을 기다렸습니다. 선비는 명태 한 마리를 사서 도막내고 덜 짜게 만든 묽은 작물에 담가 두었다가 고추와 묵나물 몇 묶음을 넣어 푹 익혀 두었습니다. 묵나물은 제철에 뜯어서 말려 두었다가 이듬해 봄에 먹는 나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드디어 9월 9일이 되자 선비는 꽁보리 밥을 싸서 명태 반찬에 길을 떠났습니다. 대감은 동자 없이 혼자서 선비와 함께 느릿느릿 걸어갔습니다. 두어 시간 힘들게 걸어 산중턱에 이르자 대감은 허기를 느꼈으나 체면상 차마 배고프다는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선비는 그런 기진맥진한 대감에게 조금만 더 가면 된다며 앞장섰습니다. 아침 일찍 출발했지만 대감의 느린 걸음 탓에 두 사람은 정오가 훨씬 지나서야 산 꼭대기에 도착했습니다. 선비는 그제서야 자리를 펴고 보리밥, 명태, 묵나물을 내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음식은 용과 봉황의 뱃속에 있던 쌀로 밥을 지은 것이라 이렇듯 시꺼멓게 됐으나 천하의 드문 별미입니다. 대감이 보기에 겉으로는 별로였습니다. 반찬은 간장에 절인 명태인지라 색감이 칙칙했고 밥도 평소 먹던 쌀밥이 아닌 옹보리밥이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일단 밥 한 숟가락 뜨고 명태 한 조각을 입에 넣자 그야말로 천국이 따로 없었습니다. 시장이 반찬이란 말이 있듯 산행뒤의 배고픔이 그렇게 만들어준 까닭입니다. 대감은 매우 맛있다면서 흡족한 마음으로 밥과 반찬을 모두 먹었습니다. 산을 올라가면서 느낀 국화 향기와 산 아래 멋진 풍경은 덤이었습니다. 이후 영꼬리와 봉쇄탕이란 뜻의 영미봉탕은 진귀하고 훌륭한 음식 또는 맛이 썩 좋은 음식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게 됐다고 합니다. 판소리 흥보가에도 영미봉탕이란 말이 나옵니다. 하루는 한 놈이 나앉으며 아이고 어머니 나는 영미봉탕에 자축 좀 먹었으면 좋겠소. 이때 흥보 큰 아들놈이 나앉으며 아이고 어머니 나는 옷이고 밥이고 세상만사 귀찮고 밤이나 낮이나 불면증이 생겨 잠 안 오는 병이 있어. 흥보 마누라 깜짝 놀라며 무슨 병이냐 어서 말하여라.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 상의해서 나 장가 좀 보내줘. 전설야당 봄바람 춘정 춘풍새님. 한양 다락골 부잣집 외아들로 태어난 춘풍은 사랑을 가득 받으며 세상 물정 모르고 버릇없이 자랐습니다. 부모는 아들이 철들기를 바라면서 외모 듬직하고 성격이 참한 며느리를 짝으로 맺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세상을 떠나자 춘풍은 물려받은 재산을 마음껏 썼습니다. 주색 잡기는 기본이고 세도가들과 어울리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는 사이 그 많던 재산이 사라져 하루하루 부인이 삭바느질해서 번 돈으로 연명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춘풍은 아내가 바느질품으로 돈푼을 모으면 그걸 훔쳐 화류계에 써버리는 짓을 반복했습니다. 이에 의욕을 잃은 아내는 살림을 돌보지 않았고 굶었습니다. 어느 날 춘풍이 집에 돌아와 보니 부인이 죽은 듯 쓰러져 있었습니다. 여보, 왜 이러는 거요? 춘풍이 흔들어 깨우자 아내는 한동안 꿈쩍 않다가 힘들게 눈을 떴습니다. 부인은 춘풍에게 세상 살기 싫다고 말하며 그냥 놔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깜짝 놀란 춘풍은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앞으로는 진실하게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내가 못 믿어하자 춘풍은 서약서를 써주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믿어주오. 그제서야 부인은 일어났고 다시 바느질품 팔이를 하여 마침내 생활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생활력 강한 아내 덕에 집안이 먹고 살만하자 마음에 호랑한 바람이 든 춘풍이 말했습니다. 내가 아는 권세가에게 부탁하면 호조의 돈을 빌릴 수 있을 것이오. 그 돈으로 사업을 해보리다. 춘풍의 말에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며칠 후
호조 돈 2,000냥을 빌린 춘풍은 아내가 모아둔 500냥을 더한 2,500냥을 가지고 평양으로 가 장사하겠노라 선언하듯 말했습니다. 아내는 극구 말렸으나 이름처럼 봄바람이 든 춘풍은 부자가 되는 길은 그뿐이라면서 눈을 부라렸습니다. 부인도 남편 마음을 돌릴 수 없음을 느끼고 춘풍이 하는 대로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다녀오리다. 춘풍은 평양에 가서 거처할 집을 정했는데 그 옆은 기생추월의 집이었습니다. 당시 추월은 16살 천하절색 미인이었고 가무에 능하고 글도 알아 평양에서 널리 알려진 명기였습니다. 추월은 새로운 이웃 춘풍이 큰돈 가지고 장사하러 왔다는 말을 듣고 얼씨구나 속으로 외쳤습니다. 저희 집에 한번 놀러 오세요. 추월은 좋은 술과 안주를 갖춰 춘풍을 초대한 후 가전 아양을 떨며 같이 잘 살아보자고 깨웠습니다. 멋진 낭군님은 제 이상형이에요. 벌써 부부가 된 양 추월이 교태를 부리자 헬렐레해진 춘풍은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추월은 밤의 달콤한 입맞춤과 능숙한 허리 놀림으로 춘풍의 욕정을 한껏 자극했고 낮에는 이런저런 핑계로 돈을 받아냈습니다. 춘풍은 척척 내주면서 호기를 부렸습니다. 얼마든지 말하렴. 얼마 지나지 않아 춘풍은 2,500냥을 추월에게 모두 써버리고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그러자 추월은 인정사정 없이 춘풍을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서방님이라더니 이럴 수 있는가? 돈 있으면 서방님, 돈 없으면 남이라오. 배신감과 분노에 이어 무서움이 춘풍의 마음에 연이어 찾아왔습니다. 나랏돈을 써버렸으므로 처벌 때문에 한양으로 돌아갈 수 없어서 춘풍은 죽기로 작정했습니다. 하지만 죽기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밧줄에 목을 매자니 목이 아플 것 같고 물에 뛰어들자니 컥컥거릴 장면이 싫고 칼로 찌르자니 피 흘리는 고통이 두려웠습니다. 할 수 없이 춘풍은 자존심을 접고 추월의 집을 찾아가서 하인으로 일할 테니 숙식을 제공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추월은 앞으로 자기를 주인님으로 부르라면서 집안이라며 연명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이런 상황은 사람을 시켜 남편의 행적을 염탐하던 춘풍의 부인에게도 알려졌는데 탕진한 돈도 돈이지만 남편의 수모도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때 뒷집 최참판이 평양 감사 부임 예정이라는 소식을 듣고 춘풍 부인은 한 가지 깨를 냈습니다. 그 무렵 춘풍 부인은 바느질 솜씨가 좋아 최참판 댁을 자주 드나들었고 최참판 어머니로부터 호감을 받고 있었습니다. 춘풍 부인은 최참판과 그 어머니에게 남편 사정을 세세히 말한 뒤 자신을 비장으로 따라가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최참판 어머니는 아들을 바라보았고 최참가는 춘풍 부인이 유식한 데다 몸집도 대장부 같아 남장만 하면 의심할 사람이 없을 듯 싶어 승낙했습니다. 남자로 변장하여 비장 옷차림을 하고 감사를 따라간 춘풍 부인은 평양에 도착하자마자 춘풍을 관청으로 불러들여 형틀에 메어놓고 남자 목소리로 호조 돈 2,000냥을 내놓으라고 호통쳤습니다. 춘풍이 벌벌 떨며 다 쓰고 없다고 하자 춘풍 부인 즉 비장은 어디에 썼느냐고 추궁했고 춘풍은 기생추월에게 모두 주었노라고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비장은 즉시 추월을 잡아들여 형틀에 묶어놓고 춘풍의 돈을 착취한 죄를 추궁했습니다. 이에 추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부의 연을 맺고 같이 먹고 사는데 그 돈을 썼습니다. 비장은 부부라면서 어찌하여 춘풍이 하인으로 일하느냐고 추궁하자 추월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비장은 호조돈 2,500냥을 착취한 죄가 크다면서 추월에게 원금의 이자를 합친 5,000냥을 갖고 목숨을 살리든지 나랏돈 착취죄로 죽음을 맞이하든지 선택하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추월은 돈 5,000냥을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비장은 그 돈을 받아 2,000냥은 호조 돈을 갖고 나머지를 춘풍에게 주며 다시는 주색에 빠지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충고했습니다. 춘풍은 연신 고개를 조아리며 차마 얼굴도 들지 못한 채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참으로 백골난장이옵니다. 긴장한 나머지 백골난망을 잘못 말했지만 비장은 웃음을 참고 그만 가보라고 말했습니다. 춘풍이 관청을 나간 후 춘풍 부인은 감사에게 하직 인사하고 불이 나게 곧장 집으로 돌아와 비장의 옷을 벗고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예상보다 하루 늦게 춘풍이 돌아오자 춘풍 부인은 남편에게 정중히 그간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춘풍은 으스대며 장사가 잘 되어 호조 돈도 다 갚고 이렇게 벌어 왔다며 돈을 내놓았습니다. 돈을 많이 버느라 이제야 돌아왔소. 춘풍 부인이 터지려는 웃음을 가까스로 참으며 돈을 헤아려 보니 2,700냥이었습니다. 짐작컨대 오면서 300냥을 여비로 다 쓸 수는 없으니 200냥쯤은 화류계에서 썼음이 틀림없었지만 춘풍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춘풍은 밥상에 차려진 반찬이 좋지 않다며 다시 평양으로 가야겠다고 부인에게 허세를 부렸습니다. 그때까지 모르는 체하며 모든 것을 이해해주던 춘풍 부인은 아직도 춘풍에게 허랑한 버릇이 남아있음을 느끼고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때 춘풍 부인은 남편 몰래 비장의 의관을 갖춘 뒤 문간에 서서 춘풍을 불렀습니다. 춘풍이 나가보니 전날 평양에서 5,000냥을 찾아준 은인 비장인지라 보선 발로 뛰어나가 안으로 들였습니다. 여기까지 어인 일이신지요? 춘풍의 물음에 비장은 추월에게서 받아낸 돈 3,000냥을 부인에게 온전히 전해주었는지 확인하고자 왔으니 부인을 데려오라고 말했습니다. 당황한 춘풍이 부인을 불렀으나 대답이 없자 춘풍은 방문 밖으로 나가서 아내가 갈 만한 곳을 여기저기 찾아보았습니다. 어디에도 없기에 춘풍은 차라리 잘됐다 싶어 방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비장은 온데간데 없고 아내만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춘풍 부인은 웃으며 백골난장 오셨는가? 라고 농을 쳤습니다. 춘풍은 비로소 모든 상황을 깨닫고 아내에게 사죄했습니다. 이후 춘풍은 진실한 사람이 되어 아내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 춘풍전은 세상 물정 모르며 남의 말을 잘 믿는 사람을 이르는 춘풍새님이란 관용어에서 비롯된 설화입니다. 전설야담, 옥립과부와 달모슴 총각, 까마귀 오원. 전라도 어느 마을에 젊은 과부가 혼자 살면서 누에를 많이 치고 있었습니다. 과부는 뽕나무를 자르지 않고 자라는 대로 놔뒀기에 나무가 점점 높이 자라서 누에 먹인 뽕잎을 따려면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야 했습니다. 치마 입은 여자가 그렇게 할 수는 없는지라 누에를 집중적으로 치는 한 달 동안은 총각 모습을 두곤 했습니다. 과부도 그해 총각을 달머슴으로 두었습니다. 달머슴은 한 달을 단위로 하여 머슴살이하는 일을 이르는 말입니다. 누에가 고치 상태로 있는 석잠 때까지는 머슴 혼자 뽕잎을 따도 충분했습니다. 그렇지만 석잠을 지나면 먹는 양이 많아지므로 머슴 혼자 따면 부족해서 과부도 함께 뽕밭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내일부터는 함께 뽕잎을 따도록 합시다. 과부가 이렇게 말하자 머슴은 알았다고 대답하며 좋아했습니다. 다음 날 과부와 총각이 한참 뽕잎을 따고 있을 때 까마귀들이 나무에서 깍깍거리자 총각이 바라보고 까마귀에게 말했습니다. 응, 알았어. 고마워. 과부가 무슨 일인가 싶은 표정을 짓자 머슴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까마귀가 저 나무 아래에 고기와 술이 있으니 가서 먹으라고 하네요. 과부가 깜짝 놀라 반문했습니다. 까마귀 소리를 알아듣는다는 말이요. 머슴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고 대답한 후 믿지 않는 얼굴의 과부와 함께
근처 나무로 가봤습니다. 놀랍게도 정말로 수풀 속에 나뭇잎으로 싸놓은 고기와 대통 속에 넣은 술이 있었습니다. 과부가 깜짝 놀라며 바라보자 총각이 그런 마음 이해한다는 듯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말씀에 따르면 나는 본래 산신령의 영묘한 기운을 안고 태어났다고 합니다. 까마귀는 산신령의 심부름꾼이므로 그래서 까마귀와 말이 통하지요. 이 고기와 술도 산신령이 시켰다고 합니다. 과부가 감탄할 때 까마귀가 또 깍깍거렸습니다. 지금은 뭐라고 말하는 것이오? 총각은 조금 더 까마귀 울음소리를 듣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있었던 일을 자기들끼리 짓거리고 있네요. 내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까마귀들은 한시라도 입을 놔두지 않고 무슨 소리이든 짓거리지요. 이후에도 까마귀들이 계속 울어댔지만 머슴은 더는 신경 쓰지 않고 음식을 먹은 뒤 다시 뽕잎을 땄습니다. 그렇게 뽕잎을 열심히 따고 있을 때 머슴은 까마귀 소리를 듣고 응, 알았어 라고 대답하고는 주인에게 그 내용을 말해줬습니다. 저 바위 밑에 과일을 갖다 놓았으니 어서 먹으라고 하네요. 같이 가서 맛이나 보고 올까요? 과부는 머리를 끄덕였고 둘이 함께 가보니 과연 바위 밑 숲을 속에 뽕잎에 쌓인 과일이 있었습니다. 땀 흘려 일하고 먹는 과일은 그야말로 꿀맛이었습니다. 이때 머슴은 또 까마귀 소리를 듣더니 일어나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들 내가 너무 부끄러워 차마 그런 말만큼은 할 수 없다고 신령님께 말씀드리렴. 그러자 과부가 몹시 궁금해하며 까마귀가 무슨 말을 했느냐고 머슴에게 물었습니다. 그 말은 주인께 차마 말할 수 없습니다. 내 얼굴이 붉어지는데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과부는 더욱 궁금해졌기에 거듭 졸랐습니다. 우리가 일하며 한솥밥 먹는 사이인데 무슨 말을 못하겠는가? 정말 서운하구먼. 더욱이 들을 사람은 나 하나뿐인데 어서 말을 해보소. 과부가 점점 강하게 요청하자 머슴이 말했습니다. 주인께서 그렇게 말하니 부득이 말하겠습니다. 산신령님 말씀이 주인과 나는 본래 천생연분이었는데 주인이 때를 기다리지 않고 다른 사람과 혼인했기에 자식도 없이 남편이 먼저 죽었다고 하네요. 이제라도 나와 맺어지면 자손이 번창하고 백년해로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주인이 3년 이내 죽는다니 어찌하면 좋을지 모르겠군요. 주인이 당황하여 한참을 망설이다가 뭔가 결심한 듯 작은 목소리로 오늘 밤에 자기 방으로 오라고 말했습니다. 머슴은 그날 밤 과부의 방으로 찾아가서 부부의 인연을 맺었고 금슬 좋게 백년해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머슴의 계략이었으니 전날 미리 고기와 술, 과일 뽕나무밭 옆에 숨겨두었고 미리 생각해 놓은 대로 말한 것입니다. 한편 까마귀의 오원은 가마괴입니다. 1445년 편찬된 용비호 청가에 여섯 노리 디며 다섯 까마귀 디고 현대어로 풀이하면 여섯 노루가 죽고 다섯 까마귀가 죽고라는 문장이 보입니다. 가마는 검다라는 뜻이고 괴는 새의 의미를 가진 옛말이므로 까마귀는 검은 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전설야담, 장모의 질문, 사의의 대답, 문열이 단호오원. 옛날 강원도에서 경상도로 장가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혼례식을 치른 이튿날 아침, 사위가 장모에게 아침 안부를 마친 뒤에 장모가 물었습니다. 어젯밤 대단하지 않은 물건을 들여보냈는데 얼마나 했는가? 대단치 않은 물건이란 밤참을 말한 것이고 얼마나 했느냐라는 말은 얼마만큼 먹었느냐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사위는 대단치 않은 물건을 그 딸을 가리킨 겸사의 말로 잘못 알아들었고 얼마나 했느냐라는 말을 몇 번을 했느냐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장모가 말을 돌리긴 했지만 사위로서
선뜻 밝히기 곤란한 질문이었기에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새 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장모는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말한 의도를 엉뚱하게 알아듣고 함부로 남녀 육체관계 횟수를 밝히다니 눈치도 없고 부끄러움도 모르는 한심한 바보 사위로 여겨진 까닭입니다. 장모는 머리를 돌려 천천히 혼잣말하듯 말했습니다. 인사범절이 돌구마비만도 못하구나. 돌구마비는 그 집종의 이름인데 사위의 바보스러움이 돌구마비보다 더 심하다는 탄식에서 나온 말이었으며 조용한 방안이라서 장모의 말은 그대로 사위 귀에 들어갔습니다. 사위는 이번에도 달리 알아들었습니다. 자신의 힘이 돌구마비보다 못하다는 말로 받아들여 크게 분한 표정을 짓더니 자세를 고쳐 앉으며 말했습니다. 돌금아비가 얼마나 거칠고 힘센 놈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열흘 동안 수백 리를 걷고도 짧은 밤에 세 판이나 했으니 어찌 부족하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사위는 분이 풀리지 않은 듯 씩씩거렸습니다. 장모는 크게 놀라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며 사위를 문열이로 생각했습니다. 문열이는 말과 행동이 덜 떨어진 못난 사람을 뜻하는 우리말입니다. 문을 열고 나온 이의 합성어 문열이가 어원이며 여기서 문은 자궁문을 의미합니다. 본래 한 태에서 태어난 여러 마리 가운데 맨 먼저 나온 새끼를 가리키며 한 배의 다른 새끼들에 비해 유난히 작고 허약하다는 사실에서 이 말이 생겼습니다. 전설야담 왈자와 친구의 의리 왈패 단어 어원 서울의 왈자라고 불린 파라코가 있었습니다. 왈자는 왈자 즉 가로대 왈 놈 자에서 나온 단어로 말과 행동이 단정하지 못하고 수선스러운 사람을 얕잡아 이르는 말입니다. 그런 말과 행실을 하는 여자의 경우 왈패라고 합니다. 가로대 왈 명찰 폐인이 말 많은 걸 명찰처럼 내붙이고 다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보통 여자에게 씁니다. 이 왈자는 수시로 벗들과 무리를 지어서 여기저기 싸돌아 다녔습니다. 쓸데없이 부둣간에 가서 떠들거나 술집을 떠들며 인생의 쾌락을 외쳤습니다. 가는 곳마다 붙어 다녔기에 서로 사겨 친해진 정이 마치 형제와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왈자가 부친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친하게 어울린 벗이 찾아와 조문하지 않았습니다. 절친한 친구 얼굴이 보이지 않자 왈자는 몹시 서운했지만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 생각하며 넘겼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3년상이 끝나지 않았기에 왈자는 박립을 쓰고 상복을 입은 채 광통교를 지나가다 우연히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다가 이내 급히 앞으로 나아가 상제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구먼. 모쪼록 별일 없었는가? 친구가 다정하게 인사를 건네오자 왈자의 가슴에 갑자기 불쾌한 감정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1년이나 모른 척하던 친구가 미웠기 때문입니다. 왈자는 친구 손을 뿌리치고 뒤로 물러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아무 일도 없었다면 어떤 맞아 죽을 놈이 이런 모양을 하고 나다니겠는가? 전설야담 말장난에 울고 웃은 장사꾼. 옛날 시장에서 과일을 파는 장사꾼이 있었는데 그는 손님에 따라서 물건값을 달리 불러 팔곤 했습니다. 어느 날 여자 손님이 찾아와 사과값이 얼마인지 묻자 상인은 어디에 쓸 거냐고 되물었습니다. 아기 돌잔치에 쓸 사과라는 대답이 돌아오자 과일 가게 주인은 한 개에 4냥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인이 놀라 말했습니다. 어머, 다른 가게보다 2배 비싸네요. 돌잔치에 놓을 사과값을 깎으면 아기가 자라 구두쇠가 된다는 것도 모르오.
여인이 그게 정말이냐고 대묻자 상인은 그래서 3살 버릇 80가지라는 말도 생겼다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그럴듯한 말에 여인은 사과 5개를 샀고 상인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다음 날 포졸이 와서 사과값을 물었을 때 상인은 군말 없이 1개에 1냥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행여 밑보일까 싶어 절반 값으로 부른 것입니다. 포졸은 상당히 싸다면서 10개를 샀고 상인은 속으로 재수없는 날이라고 투덜거렸습니다. 포졸이 떠난 후 도포 입은 선비가 찾아와 사과값을 묻자 상인은 어디에 쓰려는지 되물었습니다. 선비가 제사에 쓸 사과라고 대답하자 과일 가게 주인은 1개에 6냥이라고 말했습니다. 조금 전 포졸에게 손해본 것을 단번에 만회할 욕심으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선비가 매우 비싸다는 반응을 보이자 상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사상에 올릴 사과값을 깎으면 영혼이 노하시고 불효가 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선비는 불효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려 바가지를 쓰고 돌아갔습니다. 과일 가게 주인은 자신의 뛰어난 언변에 흐뭇해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잠시 후 다른 선비가 찾아와 가게에 진열된 과일들을 살펴보더니 값비싼 잣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요? 상인은 별걸 다 묻는다는 듯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자시오. 선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잣을 한 웅큼 집어든 다음 자기 입에 털어넣어 먹었습니다. 상인은 무슨 일인가 싶어 선비를 쳐다보고는 배고파 저러는 모양이라고 생각하면서 잣값을 얼마 부를지 계산했습니다. 선비는 까놓은 잣을 한 웅큼 더 먹은 뒤 자기 머리에 쓴 갓을 가리키면서 물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요? 가시오. 과일 가게 주인이 어이없다는 듯 짧게 대답하자 선비가 태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잘 먹고 가오. 안녕히 계시오. 선비가 잣값을 주지 않고 가려 하자 깜짝 놀란 상인이 선비 앞을 가로막으며 그냥 가면 어떡하냐고 따졌습니다. 선비는 시치미를 떼고 잣값이 뭔 말이냐고 상인에게 되물었습니다. 상인이 기막혀하며 언성을 높이자 주변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때 선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일 가게 앞을 지나는데 오시오. 하기에 걸음을 멈췄고 자시오. 하기에 잣 몇 개를 먹었으며 가시오. 하기에 돌아서라는데 내 앞을 가로막고 잣값을 내놓으라 때를 쓰니 황당하기 그지없어. 과일 가게 주인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펄쩍 뛰었지만 주변 사람들은 평소 그의 못된 성품을 아는지라 아무도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모두 말은 꺼내지 않았지만 오히려 잘 당했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에 선비는 느긋하고 여유롭게 그 자리를 떠났으니 과일 장사는 말장난에 웃고 울은 셈입니다. 전설야담 끼는 놈 위에 나는 놈. 옛날 어느 마을에 온통 여인들이 바람났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무척 잘생긴 젊은 남자가 외지에서 마을로 들어온 후 처음에는 한두 명이더니 어느 사이 마을 여인 대다수가 그렇게 됐다는데 증거가 없어서 마을 남자들은 은근히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그런 소문을 들은 마을 근처 사찰의 주지가 뭔가를 생각했습니다. 재물욕이 유달리 많은 주지는 사람 크기에 불쌍하네 목소리 좋은 승려를 숨겨놓고 찾아오는 마을 여자들에게 신통력 있는 영험한 부처라고 속였습니다. 그러면서 부처에게 엎드려 절한 후 비밀을 고백하면 죄에서 벗어날 방법을 알려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중한 벌을 받으리라고 겁을 주었습니다. 한 여인이 불상 앞에 엎드려 절했을 때 숨어있던 승려가 이렇게 엄포 놓았습니다. 내가 숨기고 있는 음탕한 일을 사실대로 고백하여라. 느닷없이 들린 부처의 말에 놀란 여인은 사실대로 고백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신하게 처신했는데 이 고을에 잘생긴 사내가 나타나는 바람에 잠시 일탈했노라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에 대해 부처는 열량을 바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여인이 황급히 열량을 바치고 떠난 후 다른 여인이 왔을 때도 부처 속에 승려는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 여인 역시 이래서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욕정을 이기지 못해 부정을 저질렀다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부처 속의 승려는 또 열량을 말했습니다. 두 번째 여인 역시 누가 볼세라 열량을 바치고 재빠르게 절을 떠났습니다. 날마다 이런 식으로 차례차례 여인 수십 명이 부정한 짓을 했노라 고백하고 불상에게 열량씩 바쳤습니다. 갑자기 사차례 여인들 발걸음이 분주했고 주지는 법당에 여인 한 명씩만 들어가게 조절하면서 짧은 시간에 큰 수입을 올렸습니다. 열흘쯤 된 날 저녁 무렵 주지가 불전함을 열고 그동안 모인 돈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했습니다. 제법 액수가 컸기에 돈을 세느라 정신없을 때 건장한 사내가 사차례 들어오더니 주지를 찾았습니다. 주지가 근엄한 목소리로 무슨 일이냐고 묻자 인물이 뛰어나게 잘생긴 사내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처님께 죄를 빌러온 여인네들과 정을 통한 사내인데 스님의 그럴듯한 돈 먹는 솜씨에 감탄했소이다. 하지만 스님, 뒤질도 생각해야지요. 여러 말 안 할 테니 수입의 절반을 내게 주시오. 못하겠다면 난 곧 이 마을을 떠나겠소. 사내의 협박에 주지는 그만 어안이 봉봉해서 당황해했다고 합니다. 걔는 놈 위에 나는 놈,